호리키와 나 서로 경멸하면서 사귀고 서로를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이 세상의 이른바 교우라는 것의 모습이라면 나와 호리키의 관계도 교우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저 교바시의 스탠드바 마담의 의협심에 기대어 담배 가게의 요시코를 내연애처로 맞아들일 수 있었고 스키지 스미다강 근처에 있는 2층짜리 작은 목조 건물의 아래층 방 하나를 빌려서 둘이 살았습니다. 술을 끊고 슬슬 정식 직업이 되어가는 만화 일에 힘을 쏟고 저녁 식사 후에는 둘이서 영화를 보러 가고 돌아오는 길에는 찻집 등에 들어가거나 화분을 사거나 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나를 진정으로 믿어주는 이 어린 신부의 말을 듣거나 몸짓을 보고 있는 것이 즐거워서 이거 나도 어쩌면 차차 인간다운 놈이 되어서 비참하게 죽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닐까 하는 달콤한 생각이 어렴풋이 마음에 품기 시작하던 바로 그때 호리키가 다시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여 생마, 어라? 그래도 제법 철 좀 든 얼굴이네. 오늘은 고엔지 여사님 심부름으로 왔다만. 하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있는 요시코 쪽을 턱으로 가리키며 괜찮겠어? 하고 묻기에 상관없어. 무슨 말이든 해도 돼.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요시코는 신뢰의 천재라고 부르고 싶을 만큼 교바시 바의 마담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내가 가마쿠라에서 저지를 사건을 알려주어도 스네코와의 사이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거짓말을 잘해서가 아니고 때로는 노골적으로 말했는데도 요시코에게는 그것이 전부 농담으로 들리는 모양이었습니다. 여전히 잘난 척하기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가끔씩은 고엔지 쪽에도 놀러와 달래. 잊을만 하면 괴조가 날개짓을 하며 날아와 기억의 상처를 부리로 쪼아 찢어버립니다. 금세 과거의 수치와 죄의 기억이 생생하게 눈앞에 펼쳐지면서 악 하고 소리 지르고 싶을 정도로 공포에 질려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마실까 하는 나, 좋지 하는 호리키. 나와 호리키, 겉모습은 둘이 비슷합니다. 꼭 닮은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건 여기저기 싸구려 술을 마시러 돌아다닐 때의 이야기일 뿐입니다만 어쨌든 두 사람이 얼굴을 마주하면 순식간에 똑같은 모습에 똑같은 털을 가진 개로 변해서 눈 내리는 시가지를 뛰어다니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금 옛정을 되살린 셈이 되어 교바시의 작은 바에도 함께 갔고 급기야 고엔지의 시즈코네 아파트에도 만취한 두 마리 개가 찾아가서 하룻밤 묵고 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무더운 여름밤이었습니다. 해질 무렵 호리키가 후줄근한 유카타를 입고 스키지에 내 집에 찾아와서 오늘 어디 쓸 데가 있어서 여름옷을 전당 잡혔는데 어머니가 알게 되면 정말로 난처하니 바로 찾고 싶다고 어쨌든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마침 나도 가진 돈이 없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요시코에게 그녀의 옷가지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마련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호리키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도 돈이 조금 남기에 요시코에게 소주를 사오게 했고 집 옥상에 올라가 스미다강에서 가끔씩 약하게 불어오는 시궁창 냄새 나는 바람을 맞으며 참으로 추레한 피서의 술자리를 벌였습니다. 우리는 그때 희극명사, 비극명사 알아맞히기 놀이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발명한 놀이였는데 명사에는 전부 남성명사, 여성명사, 중성명사 등의 구별이 있지만 그와 동시에 희극명사, 비극명사도 구별되어야 마땅하다. 예를 들어 기선과 기차는 둘 다 비극명사이며 전차와 버스는 둘 다 희극명사. 왜 그런지 모르는 자는 예술을 논할 자격이 없다. 희극의 하나라도 비극명사를 집어넣는 극작가는 이미 그것만으로 낙제다. 비극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는 식이었습니다. 준비됐어? 담배는? 내가 묻습니다. 비. 호리키가 한마디로 잘라 말합니다. 약은?
가루약이야, 알약이야? 주사약. B. 그럴까? 호르몬 주사도 있잖아. 아니, 단연코 B야. 주사 바늘이라는 게 무엇보다도 훌륭한 B 아니야? 좋아, 그렇다고 해두지. 그런데 약이나 의사는 말이야. 그게 의외로 희라고. 죽음은? 희. 목사도 중도 마찬가지지. 아주 잘했어. 그리고 삶은 B야. 틀렸어. 그것도 희. 아니야. 그렇게 되면 뭐든 다 희가 돼버려. 그럼 또 하나 묻겠는데 만화가는 설마 희라고 못하겠지? B야, B. 절대 비극 명사. 뭐야? 절대 비극은 바로 너지. 이렇게 어설픈 말장난으로 흘러가 버리면 재미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그 노래를 일찍이 전 세계 어느 문학작품 살롱에도 존재한 적이 없는 기지에 넘치는 놀이라며 의기양양해했습니다. 그 무렵 이와 비슷한 놀이를 또 한 가지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반대말 알아맞히기였습니다. 검정의 반대는 하양. 그러나 하양의 반대는 빨강. 빨강의 반대는 검정. 꽃의 반대는? 내가 묻자 호리키는 입술을 실룩거리며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화월이라는 요리집이 있으니까 달이겠지. 아니야, 그건 반대가 될 수 없어. 오히려 동의어지. 별과 제비꽃만 봐도 동의어잖아? 반대가 아니야. 알았다. 그럼 꿀벌이다. 꿀벌? 모란의 개미인가? 뭐야, 그건 그림 주제잖아.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마. 알았다. 꽃에는 떼구름, 달에는 떼구름이겠지. 그래, 그래. 꽃에는 바람, 바람이다. 꽃의 반대는 바람. 영신통찮은데? 그건 대중가요 가사잖아. 미천이 드러나는군. 아니야, 비파다. 그건 더더욱 아니지. 꽃의 반대는 말이야. 이 세상에서 가장 꽃과 비슷하지 않은 것. 그런 걸 들어야지. 그러니까 잠깐만, 뭐야? 여잔가? 그래. 말 나온 김에 여자의 동의어는? 내장. 자네는 정말 지라는 걸 모르는군. 그러면 내장의 반대는 우유. 이건 제법인데. 그런 식으로 또 하나. 수치의 반대말은? 파렴치. 인기 만화가 조시 이쿠타. 호리키 마사오는? 이쯤에서 두 사람은 점점 웃음이 없어지고 소주에 취했을 때 특유의 유리 파편이 머릿속에 가득 찬 듯한 음울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건방진 소리 하지 마. 난 아직 너처럼 포승줄에 묶이는 치욕 같은 건 당한 적이 없어. 흠칫했습니다. 호리키는 내심 나를 제대로 된 인간으로 여기지 않았다. 단지 나를 죽으려다가 죽지도 못한 파렴치하고 바보 같은 헛개비. 말하자면 산송장으로밖에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 나를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이용하는 게 전부인 교우였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 아무래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편 호리키가 나를 그렇게 보고 있는 게 틀린 것은 아닌 게 나는 옛날부터 인간의 자격이 없는 아이였다. 역시 호리키에게조차 경멸을 받는 게 당연할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을 고쳐먹고는 죄의 반대말은 뭘까? 이건 어려워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법이지. 호리키가 태연히 대답하기에 나는 호리키의 얼굴을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근처 빌딩에서 깜빡이는 네온사인의 붉은 빛을 받아서 호리키의 얼굴은 무서운 형사처럼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나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죄라는 건 이봐. 그런 게 아니잖아. 죄의 반대말이 법이라니.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점잠 빼며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형사가 없는 곳에 죄가 꿈틀거리기 마련이라고. 그럼 뭐야? 하느님이야? 자네한텐 어딘가 예수쟁이 같은 구석이 있다니까? 짜증나게. 자, 그렇게 간단히 끝내지 말라고. 둘이서 좀 더 생각해보자. 이거 그래도 재미있는 테마 아니야? 이 테마에 대한 대답 하나로
그 사람의 전부를 알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야. 음, 설마 죄의 반대는 선이다. 선량한 시민. 말하자면 나 같은 사람이지. 농담은 그만해. 하지만 선은 악의 반대지 죄의 반대는 아니야. 악과 죄는 다른 건가? 다르다고 생각해. 선악의 개념은 인간이 만든 거야. 인간이 제멋대로 만든 도덕의 언어지. 까다롭게 구네. 그럼 역시 하느님이겠지. 하느님. 하느님. 뭐든지 하느님으로 해두면 틀림없어. 아, 배고파. 지금 아래층에서 요시코가 잠두콩을 삶고 있어. 고마워라. 내가 좋아하는 건데. 호리키는 머리 뒤로 두 손을 깍지 끼고 벌렁 들어 누웠습니다. 넌 죄라는 것에 전혀 흥미가 없는 것 같네. 당연하지. 너 같은 죄인이 아니니까. 난 술과 여자한테 빠지긴 해도 여자를 죽게 하거나 여자한테 돈을 뜯어내거나 하는 짓은 안 하거든. 죽게 한 게 아니야. 돈을 뜯어낸 게 아니야. 마음속 어딘가에서 희미하지만 필사적으로 항의하는 소리가 일어났지만 또다시 아니야. 내 탓이야라고 바로 생각을 바꾸고 마는 이 습관. 나는 도저히 당당하게 맞서서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소주의 음울한 취기 때문에 시시각각 감정이 험악해지려는 것을 가까스로 억누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지만 감옥에 갇히는 것만이 죄는 아니야. 죄의 반대를 알 수 있으면 죄의 실체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느님, 구원, 사랑, 빛. 그런데 하느님에게는 사탄이라는 반대가 있고 구원의 반대는 고뇌일 것이고 사랑에는 증오, 빛에는 어둠이라는 반대가 있고 선에는 악, 죄와 기도, 죄와 후회, 죄와 고백, 죄와 전부 동의어야. 죄의 반대말은 뭘까? 죄의 반대말은 꿀이지. 꿀같이 달콤하잖아. 아, 배고파. 뭐 먹을 것 좀 갖고 와. 네가 갖고 오면 되잖아. 난생 처음이라고 할 만큼 격분에 찬 목소리가 내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좋아. 그럼 아래층에 가서 요시코와 둘이서 죄를 저지르고 오겠어. 토론보다는 현장 답사. 죄의 반대는 꿀콩. 아니, 잠두콩인가? 호리키는 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취했습니다. 맘대로 해. 어디든 꺼져버려. 죄와 공복. 공복과 잠두콩. 아니다. 이건 동의어인가? 호리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죄와 벌. 도스토옙스키. 그런 말들이 뇌리를 스쳐가며 퍼뜩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에 그 도스토 씨가 죄와 벌을 동의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반대말로서 나열한 것이었다면 죄와 벌, 절대 서로 통할 수 없는 것, 얼음과 숯불처럼 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죄와 벌을 반대로 생각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도스토옙스키의 마음. 썩은 연못의 밑바닥에는 알 것 같아. 아니야, 아직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주마등처럼 빙글빙글 돌고 있을 때 이봐, 무슨 얼어 죽을 잠두콩이야. 어서 와봐. 호리키의 목소리도 안색도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호리키가 방금 비틀거리며 일어나 아래층에 내려가나 했더니 어느새 되돌아온 겁니다. 왜 그래? 우리들은 이상하게 살기를 띈 채 옥상에서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2층에서 아래층 내 방으로 내려가는 계단 중간에서 호리키가 멈춰 서더니 봐 하고 목소리를 낮추며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내 방 위에 작은 창이 열려 있어 거기를 통해 방 안이 보였습니다. 전깃불 아래 2마리 짐승이 있었습니다. 나는 어질어질 현기증이 나면서 이 또한 인간의 모습이다. 이 또한 인간의 모습이다. 놀랄 것 없어 하는 말들을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거친 숨만 몰아쉴 뿐 요시코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은 채 계단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호리키는 크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나는 혼자 도망치듯이 다시 옥상으로 뛰어 올라가
벌렁 드러누워 비를 머금은 여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 나를 엄습한 감정은 분노도 아니고 혐오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무시무시한 공포였습니다. 그것도 묘지의 유령 따위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신사의 삼나무 숲에서 흰옷 입은 신령을 마주쳤을 때 느낄 법한, 말로는 형용하기 어려울 만큼 난폭한 원시적 공포감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흰머리가 나기 시작했고 모든 것에 자신감을 잃었고 점점 사람을 끝없이 의심하게 되었고 이 세상살이에 대한 일체의 기대, 기쁨, 공명 등에서 영원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실로 그것은 나에게는 일생일대의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나는 미간을 정면으로 맞아 쪼개지는 큰 상처를 입었고 그 이후로 그 상처는 어떤 인간에게든 다가가기만 해도 그때마다 욱신거렸습니다. 동정은 가지만 너도 이걸로 조금은 깨달았겠지. 이제는 두 번 다시 여기 안 올 거야. 이건 마치 지옥 같다. 그래도 요시코는 용서해줘라. 너도 어차피 제대로 된 놈은 아니니까. 이만 실례한다. 거북한 장소에 오래 머물 정도로 멍청한 호리키는 아니었습니다. 나는 일어나서 혼자 소주를 마시고 그때부터 꺼이꺼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얼마든지 울 수 있었습니다. 어느새 요시코가 잠두콩이 수북이 담긴 접시를 들고 올라와 내 등 뒤에 멀거니 서 있었습니다. 아무 짓도 안 한다고 해서 됐어. 아무 말도 하지 마. 넌 사람을 의심할 줄 몰랐던 거야. 앉아. 콩이나 먹자. 나란히 앉아서 콩을 먹었습니다. 아, 신뢰는 죄가 되는가? 상대 남자는 내게 만화를 주문하고는 몇 푼 안 되는 돈을 거드름 피우며 두고 가는 30살 안팎의 배운 것 없고 왜소한 장사꾼이었습니다. 그 장사꾼은 그 뒤로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나는 왜 그런지 그 상인에 대한 증오보다도 처음에 발견한 바로 그때 헛기침이든 뭐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에게 알리러 옥상으로 되돌아온 호리키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잠들지 못하는 밤이면 불끈불끈 치밀어 올라 혼자 끙끙거렸습니다. 용서하고 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요시코는 신뢰의 천재입니다. 사람을 의심할 줄 몰랐던 겁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비참함. 하느님께 묻습니다. 신뢰는 죄가 되나요? 요시코가 더럽혀졌다는 것보다 요시코의 신뢰가 더럽혀졌다는 것이 그 후 오랫동안 내게는 살아갈 수 없을 만큼 큰 고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비루하게 쭈뼛쭈뼛하며 남의 안색만 살피고 남을 믿는 능력에 금이 가버린 나 같은 자에게 요시코의 천진무구한 신뢰심은 그야말로 신록이 우거진 숲속에서 쏟아지는 폭포수처럼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것이 하룻밤 사이에 누런 구정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보세요. 요시코는 그날 밤부터 내 표정 하나하나까지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이 하고 부르면 움찔하면서 벌써 시선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 모르는 눈치입니다. 아무리 내가 웃기려고 우스갯소리를 해도 안절부절 못하고 벌벌 떨고 덮어놓고 내게 존댓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과연 천진무구한 신뢰심은 죄의 원천인가요? 나는 능욕당한 유부녀 이야기를 다룬 책을 이것저것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요시코만큼 비참하게 당한 여자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애당초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 왜소한 장사꾼과 요시코 사이에 조금이라도 사랑 비슷한 감정이 있었더라면 내 마음도 오히려 편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저 어느 여름날 밤 요시코가 사람을 신뢰했다는 것, 그게 전부인데 그것 때문에 내 미간은 정면으로 맞아 쪼개지고 목이 잠기고
흰머리가 나기 시작했으며 요시코는 평생 안절부절 못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야기는 그 아내의 행위를 남편이 용서하느냐 마느냐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듯 했지만 나는 그게 그다지 크게 괴로워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서한다, 용서 안 한다.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남편이야말로 운이 좋은 게 아닌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그렇게 난리칠 것도 없이 곧바로 아내와 인연을 끊고 새 아내를 맞으면 되지 않을까. 그게 안 된다면 이른바 용서를 하고 참으면 되는 것이지. 어느 쪽이든 남편의 기분 하나로 사방팔방 다 원만하게 수습될 텐데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즉, 그런 사건은 분명 남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겠지만 그래도 그건 충격일 뿐 언제까지고 끝없이 밀려왔다 밀려가는 파도와는 달리 권리를 가진 남편의 분노로 어떻게든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남편에게 아무런 권리도 없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내 잘못인 것 같아서 화를 내기는커녕 잔소리 한마디도 못합니다. 또 아내는 자신이 지닌 보기 드물게 아름다운 성품 때문에 능욕당했습니다. 더욱이 그 아름다운 성품은 남편이 이전부터 동경해온 천진무구한 신뢰심이라는 한없이 가련한 것이었습니다. 천진무구한 신뢰심은 죄가 되나요? 유일하게 의지되었던 미덕까지 의혹을 품게 된 나는 이제까지 모든 것이 뭐가 뭔지 모르게 되었고 오로지 알코올만 찾게 되었습니다. 내 얼굴은 극도로 천박하게 변해갔고 아침부터 소주를 마셔 이가 흐물흐물 빠져나갔으며 만화도 거의 외설에 가까운 것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나는 그 무렵부터 추나를 모사해서 밀매했습니다. 소주를 살 돈이 필요했던 겁니다. 늘 내 시선을 피해 안절부절 못하는 요시코를 보면 이 녀석은 전혀 사람을 경계할 줄 모르는 여자라 저 장사꾼과 한 번만이 아니었던 게 아닐까? 또 호리키와는 아니 혹은 내가 모르는 사람하고도 하며 의혹은 의혹을 낳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감하게 추궁할 용기도 없다 보니 여느 때처럼 불안과 공포에 몸부림치며 그저 소주를 마시고 취해서는 겨우 비굴한 유도신문 같은 것을 쭈뼛쭈뼛 시도해보고 어리석게도 속으로 일희일비하면서 겉으로는 마구잡이로 어릿광대 짓을 하다가 요시코에게 끔찍스러운 지옥의 애무를 퍼붓고는 정신없이 골아떨어졌습니다. 그해 연말 잔뜩 취해 밤늦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설탕물을 마시고 싶었지만 요시코가 자고 있는 것 같아 부엌으로 가서 설탕 단지를 찾아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설탕은 하나도 없고 검고 기다란 작은 종이 상자가 들어있었습니다. 무심코 집어들다가 상자에 붙어있는 상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상표는 손톱으로 긁어내어 반 이상 벗겨져 있었습니다. 영문자 부분이 남아있었고 거기에 또렷이 쓰여 있었습니다. DR. DR. 그 무렵 소주만 마셨기에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았지만 불면은 내 지병과도 같은 것이어서 대부분의 수면제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DR 한 상자면 분명 치사량 이상일 터였습니다. 아직 상자의 봉을 뜯지는 않았습니다만 언젠가는 일을 저지를 생각으로 이런 곳에 그것도 라벨을 벗겨서 숨겨놓았던 게 틀림없습니다. 가엾게도 저하 있는 라벨의 영문자를 읽지 못하기 때문에 손톱으로 일본어가 적힌 부분을 벗겨내고는 이것으로 괜찮을 거라 생각했던 것이겠지요. 나는 소리가 나지 않게 조용히 컵에 물을 채우고 천천히 상자의 봉을 뜯어 단숨에 전부 입안에 털어넣고 컵의 물을 침착하게 다 마신 뒤 전등을 끄고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사흘 밤낮으로 나는 죽은 듯이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의사는 과실로 간주해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미뤄주었다고 합니다.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가장 먼저 중얼거린 헛소리는 집에 돌아갈래?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집이 어디를 가리키는 말인지는 당사자인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그렇게 말하며 몹시 울었다고 합니다. 점차 안개가 걷히듯 의식이 돌아오면서 머리맡에 넙치가 매우 언짢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지난번 일도 연말이었고 모두가 그야말로 눈이 핑핑 돌 정도로 바쁜 판에 꼭 연말을 노려서 이런 일을 저지르니 내가 제명에 살겠냐고. 넙치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은 교바시 바의 마담이었습니다. 마담 하고 나는 불렀습니다. 응, 왜? 정신이 들어? 마담은 웃는 얼굴을 내 얼굴 위로 덮칠 듯이 갖다 대며 말했습니다. 나는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요시코와 헤어지게 해줘. 스스로도 전혀 생각지 못했던 말이 나왔습니다. 마담은 몸을 일으키더니 가느다랗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이 또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우습다고 해야 할지 어리석다고 해야 할지도 모를 실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여자가 없는 곳으로 갈 거야. 으하하 하고 먼저 넙치가 큰 소리로 웃자 마담도 킥킥 웃기 시작했고 나도 눈물을 흘리며 얼굴을 붉힌 채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암, 그러는 게 좋겠어 하고 넙치는 계속 해프게 웃음을 날리며 여자가 없는 곳으로 가는 편이 좋지. 여자가 있으면 아무래도 안 돼. 여자가 없는 곳이라 거 좋은 생각입니다. 여자가 없는 곳. 하지만 나의 이 어이없는 헛소리는 나중에 너무나 비참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요시코는 뭐랄까 내가 자기 대신 독약을 먹은 거라고 믿는지 전보다 한층 더 내 앞에서 안절무절 못하며 내가 뭐라고 말해도 웃지 않고 변변히 대꾸도 못했습니다. 나도 방 안에만 있는 것이 갑갑한 나머지 그만 밖으로 나가서 늘 그렇듯 싸구려 술을 들이키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 DR 사건 이후 부쩍 몸이 여이고 손발이 나른해서 만화 그리는 일도 게을리하게 되었습니다. 넙치가 문병 와서 주고 간 돈, 그 돈으로 큰맘 먹고 혼자서 미나미 이즈의 온천에 가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그런 태평스러운 온천 순례 따위를 할 주제가 못 되고 요시코를 생각하면 외롭기 짝이 없어 여관방에서 산을 바라본다든지 할 만큼 편안한 심경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여관에서 내주는 옷으로 갈아입지도 않고 온천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밖으로 뛰쳐나가 지저분한 찻집 같은 데에 들어가서는 소주를 그야말로 들이붓듯이 마시다가 몸만 더욱 상한 채 도쿄로 돌아왔습니다. 도쿄에 큰 눈이 내린 밤이었습니다. 취한 채 긴자의 뒷골목에서 여기는 고향에서 몇백 리, 여기는 고향에서 몇백 리 하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중얼 되풀이해서 노래 부르면서 여전히 내리쌓이는 눈을 구두 끝으로 타며 걷다가 갑자기 구토를 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최초의 각혈이었습니다. 눈 위에 커다란 일장기가 그려졌습니다. 잠시 쭈그리고 앉아있다가 더러워지지 않은 곳에 눈을 두 손으로 퍼서 얼굴을 씻으며 울었습니다. 여기는 어디로 가는 새길이지? 여기는 어디로 가는 새길이지? 애처로운 계집아이의 노랫소리가 환청처럼 희미하게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불행. 이 세상에는 별의별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 아니, 불행한 사람들만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겠지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불행에 대해 이른바 세상에 당당하게 항의할 수 있고 세상도 그 사람들의 항의를 쉽게 이해하고 동정합니다. 하지만 나의 불행은 모조리 나의 죄악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누구에게도 항의할 수 없고 또 우물거리면서 한마디라도 항의 비슷한 말을 꺼낼라 치면 넙치뿐만 아니라 사람들 모두가 말은 뻔뻔스럽게 잘도 한다 하며 어이없어 할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 도대체 나는 흔히 말하는 저만 아는 놈인지 반대로 마음이 너무 약한 놈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죄악 덩어리인 모양입니다. 끝없이 저절로 불행해지기만 할 뿐 막아낼 구체적인 대책 따위는 없으니까요. 나는 눈더미에서 일어나 우선 뭐든 적당한 약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가까운 약국에 들어갔습니다. 약국 여주인과 얼굴을 마주한 순간 그 부인은 플래시 세례를 받은 사람처럼 갑자기 고개를 들며 눈이 휘둥그레져서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휘둥그레진 그 눈에는 경악하는 기색이나 혐오하는 기색은 전혀 없고 거의 구원을 요청하는 듯한 연모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 이 사람도 틀림없이 불행한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불행에도 민감한 법이니까 하는 생각이 든 순간 문득 부인이 목발을 짚고 위태롭게 서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얼른 다가가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억누른 채 계속해서 부인과 얼굴을 마주보고 있자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자 부인의 커다란 눈에서도 눈물이 뚝뚝 흘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나는 약국에서 나와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시코에게 소금물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마시고는 아무 말 없이 잠자리에 들었고 다음 날도 감기 기운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온종일 잤습니다. 밤이 되자 나만의 비밀인 각혈이 아무래도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 그 약국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웃으며 부인에게 정말 솔직하게 지금까지의 몸 상태를 털어놓고 상담했습니다. 술을 그만 드셔야만 해요. 우리는 마치 혈육 같았습니다. 알코올 중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마시고 싶어요. 안 돼요. 제 남편도 폐결핵에 걸린 처지에 균을 술로 죽인다느니 하면서 술에 젖어 살다가 스스로 수명을 단축시켰지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약을 드릴게요. 술만큼은 끊으세요. 부인은 목발을 달깍달깍 짚어가며 나를 위해 저쪽 선반, 이쪽 서랍에서 여러 가지 약품을 챙겨다 주었습니다. 이건 조혈제, 이건 비타민 주사액, 주사기는 이것, 이건 칼슘 알약, 위장이 탈나지 않도록 디아스타제, 이건 무엇 하며 대여섯 종류의 약품에 대한 애정어린 설명을 해주었습니다만 이 불행한 부인의 애정 또한 내게는 과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인이 이건 어떻게든 술이 마시고 싶을 때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먹는 약하며 재빠르게 종이에 싼 작은 상자 모르핀 주사액이었습니다. 술보다는 해가 되지 않는다고 부인도 말했고 나도 그 말을 믿었기에 또 한편으로는 술에 취한다는 게 불결하게 느껴지던 참이기도 했거니와 오랜만에 알코올이라는 사탄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는 기쁨도 있었기에 아무 망설임도 없이 내 팔에 그 모르핀 주사를 놓았습니다. 불안도 초조도 수줍음도 깨끗이 사라지고 나는 아주 쾌활한 달변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사를 맞으면 몸이 쇠약한 것도 있고 만화 그리는 일에 힘을 다 쏟게 되었고 만화를 그리면서도 웃음이 터져 나올 만큼 기발한 착상이 떠올랐습니다. 하루 한 대 맞으려던 게 두 대가 되고 다시 네 대가 되었을 무렵 이제 그게 없으면 일을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안 돼요. 중독되면 그거 정말 큰일 나요. 약국의 부인에게 그 말을 듣자 이미 심각한 중독자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고 그런 중독에 대한 불안 때문에 오히려 약을 많이 찾게 되었습니다. 부탁할게요. 한 상자만 더. 계산은 월말에 꼭 할 테니까.
계산이야 언제 해도 상관없지만 경찰 쪽에서 귀찮게 하니까요. 아, 늘 내 주위에는 어딘가 탁하고 어둡고 왠지 수상쩍은 음지의 사람 기운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건 어떻게든 속여 넘기고 부탁해요, 부인. 키스해드릴게. 부인은 얼굴을 붉힙니다. 나는 점점 더 매달리며 약이 없으면 일이 전혀 진척이 안 된다고. 나한테는 그게 정력제 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럼 차라리 호르몬 주사가 낫겠네요. 바보 취급하지 말아요. 술 아니면 저 약 어느 하나가 없으면 일을 할 수 없어. 술은 안 돼요. 그렇죠? 난 말이야. 그 약을 쓰고 나서 술은 한 방울도 입에 안 댔어. 덕분에 몸 상태가 아주 좋아요. 나라고 언제까지 형편없는 만화 나부랭이나 그리고 있을 생각은 없어. 이제부터 술을 끊고 몸을 회복하고 공부도 해서 반드시 훌륭한 화가가 되어 보일 거야. 지금이 중요한 시기거든. 그러니까 응? 부탁해요. 키스해드릴까? 부인은 웃음을 터뜨리며 이거 야단났네. 중독돼도 난 몰라요. 딸깍딸깍 목발 소리를 내며 그 약을 선반에서 꺼냈습니다. 한 상자는 못 줘요. 금방 다 써버리니까 반만 가져가요. 째째하시긴 뭐 할 수 없지. 집에 돌아와서 바로 주사를 한 대 놓았습니다. 아프지 않아요? 요시코는 쭈뼛쭈뼛하며 내게 묻습니다. 그야 아프지. 그래도 일의 능력을 올리려면 싫어도 이걸 맞지 않으면 안 돼. 나 요즘 아주 건강하지? 자, 일하자 일. 하고 실없이 떠들어댔습니다. 한밤중에 약국 문을 두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딸깍딸깍 목발을 짚고 나온 부인을 다짜고짜 껴안고 키스하며 우는 신용을 했습니다. 부인은 말없이 내게 한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약도 소주와 마찬가지로, 아니 그 이상으로 꺼림칙하고 불결한 것임을 뼈저리게 느꼈을 때에는 이미 완전히 중독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파렴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약을 얻고 싶은 나머지 또다시 추나를 모사하기 시작했고, 불구인 그 약국 부인과 문자 그대로 추잡한 관계까지 맺었습니다. 죽고 싶다. 차라리 죽고 싶다.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 어떤 짓을 해도 뭘 해도 망가지기만 할 뿐이야. 수치에 수치만 더할 뿐이야. 자전거를 타고 신록이 우거진 숲속 폭포로 가는 일은 나로서는 바랄 수조차 없다. 그저 추잡스러운 죄에 한심스러운 죄가 겹쳐져 고뇌가 점점 커지고 강렬해질 뿐이야. 죽고 싶다. 죽지 않으면 안 돼.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의 씨앗이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에 빠져 있으면서도 여전히 집과 약국 사이를 반 미치광이 꼴로 왔다 갔다 할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약의 사용량도 덩달아 늘었기 때문에 약값으로 진 빚은 엄청난 액수가 되었습니다. 부인은 내 얼굴만 봐도 눈물을 글썽거렸고 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옥. 이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후의 수단. 이것이 실패하면 남은 건 목을 매는 것뿐이다. 하느님의 존재를 놓고 내기를 할 만큼 굳은 결의로 나는 고향에 계신 아버지 앞으로 긴 편지를 써서 나의 사정을 전부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더 나쁜 결과를 가져왔을 뿐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답장이 없자 초조하고 불안해져 도리어 약의 양을 늘리고 말았습니다. 밤에 주사 10대를 한 번에 맞고 강에 뛰어들자고 남몰래 각오를 다진 그날 오후, 넙치가 악마의 육감으로 냄새를 맡기라도 한 듯 호리키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자네 각혈을 했다며? 호리키는 내 앞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그렇게 말하며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다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다정한 미소가 고맙고 기뻐서 그만 얼굴을 돌리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의 그 다정한 미소 하나에 나는 완전히 부서져 버렸고 매장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자동차에 태워졌습니다. 어쨌든 입원하지 않으면 안 돼. 뒷일은 우리에게 맡기세요. 라고 넙치도 차분한 말투로 권유하기에 나는 의지도 판단력도 뭣도 없는 사람처럼 그저 홀짝홀짝 울면서 두 사람이 시키는 대로 순순히 따랐습니다. 요시코를 포함해 우리 네 사람은 꽤 오랫동안 자동차 안에서 흔들리다가 주위가 어둑어둑해질 무렵 숲속에 있는 커다란 병원의 현관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그곳이 결핵 요양소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젊은 의사는 유난히 온화하고 정중하게 나를 진찰하더니 자, 당분간 여기서 요양하시는 겁니다 하고 수줍은 듯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넙치와 호리키, 요시코는 나만 남겨두고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요시코는 갈아입을 옷가지를 넣은 보따리를 건네주며 말없이 허리띠 사이에서 주사기와 쓰다 남은 그 약을 내밀었습니다. 역시 정력제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냐, 이젠 필요 없어.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누가 권했는데 그걸 거부한 것은 내 인생에서 그때 단 한 번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의 불행은 거부할 능력이 없는 자의 불행이었습니다. 권하는 걸 거부하면 상대의 마음에도 내 마음에도 영원히 메꿀 수 없는 큰 균열이 생길 것 같은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나는 그렇게 반미치광이처럼 원하던 모르핀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부했습니다. 요시코의 이른바 절대적 무지의 감동을 받아서였을까요? 그 순간 이미 중독에서 벗어난 건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나는 곧바로 그 수줍은 듯한 미소를 띤 그 젊은 의사가 안내하는 대로 어느 병동에 들어갔고 찰카닥하고 참을새가 채워졌습니다. 정신병원이었던 겁니다. 여자 없는 곳에 가겠다는 디아를 삼켰다가 깨어났을 때 그 어리석은 헛소리가 참으로 기묘하게 실현된 셈이었습니다. 그 병동에는 남자 미치광이들 뿐이어서 간호사도 남자였고 여자라고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라 미치광이가 되었습니다. 아니요, 결단코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미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치광이는 거의가 자신을 그렇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 병원에 갇힌 자는 미치광이, 갇히지 않은 자는 정상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하느님께 묻습니다. 무저항은 죄인가요? 호리키의 그 묘하게 아름다운 미소 때문에 나는 울었고 판단도 못하고 저항도 잊은 채 자동차를 탔고 그리고 여기에 끌려와 미치광이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여기서 나가더라도 내 이마에는 여전히 미치광이, 아니 폐인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겠죠. 인간 실격. 이제 나는 완전히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온 것은 초여름 무렵으로 쇠창살이 달린 창 너머로 병원 마당의 작은 연못에 붉은 수령꽃이 피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달이 지나 마당에 코스모스가 피기 시작할 무렵 생각지도 않게 고향의 큰형이 넙치를 동반하고 나를 데리러 와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지난달 말에 위궤양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네 과거는 묻지 않겠다. 먹고 사는 걱정도 없게 해주겠다.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아. 대신에 이런저런 미련도 있겠지만 바로 도쿄를 떠나 시골에서 요양 생활을 시작해다오. 네가 도쿄에서 저지른 일은 시부타가 대강 뒤처리를 해주었을 테니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 큰형은 이런 이야기를 늘 그렇듯 진지하고 긴장한 듯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고향 산천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아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야말로 페인.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난 점점 더 얼빠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없다. 내 마음속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던 그 그립고도 두려운 존재가 이제 없다. 내 고뇌의 항아리가 텅 비어버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 고뇌의 항아리가 지독히 무거웠던 것도 아버지 때문이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의욕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고뇌할 능력조차 잃었습니다. 큰형은 내게 한 약속을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고향 마을에서 기차로 너댓 시간 남쪽으로 내려온 도호쿠 지방에서는 보기 드물게 따뜻한 해변 온천지가 있습니다. 그 동네 외곽에 방은 5개나 되지만 꽤나 오래된 집인 듯 벽은 군데군데 내려앉았고 기둥은 벌레 먹어 수리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누추한 집을 사서 내게 주고 60살 가까운 붉은 머리에 못생긴 식모를 한 명 딸려주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남짓 흐르는 사이에 나는 그 데스라는 늙은 식모로부터 몇 번 이상한 방식으로 욕을 당했고 이따금 부부싸움 같은 것도 하고 가슴에 병새는 일보 전진, 일보 후퇴로 살이 빠졌다 쪘다 하고 혈담이 나왔다 말았다 했습니다. 어제 데스에게 칼모틴을 사오라고 동네 약국에 심부름을 보냈더니 여태까지와는 다른 모양의 상자에 든 칼모틴을 사왔기에 나도 별로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전에 열알을 먹었습니다. 전혀 졸리지 않아서 이상하게 생각하던 차에 속이 이상해서 서둘러 변소에 가니 맹렬하게 설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3번이나 변소를 드나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수상쩍어 약상자를 잘 살펴보니 그건 헤노모틴이라는 설사약이었습니다. 자리에 똑바로 누워 배 위에 따뜻한 물주머니를 얹고 데스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이봐, 그건 칼모틴이 아니야. 헤노모틴이지. 그렇게 말하다가 으흐흐 웃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페이는 희극명사인 모양입니다. 잠들려고 먹은 약이 설사약이었고 게다가 그 설사약의 이름은 헤노모틴. 지금 내게는 행복도 불행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내가 지금까지의 지옥 같은 삶을 살아왔던 이른바 인간의 세계에서 다만 한 가지 진리처럼 생각되는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나는 올해 27이 됩니다. 흰머리가 눈에 띄게 늘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40 넘은 나이로 봅니다. 이 수기를 쓴 광인을 나는 직접 알지는 못한다. 하지만 이 수기에 나오는 교바시의 스탠드바 마담으로 짐작되는 인물과 안면이 있는 사이다. 작은 몸집에 안색이 창백하고 눈꼬리는 가늘게 치켜져 올라가고 콧대가 오똑한 미인이라기보다는 미청년이라고 하는 편이 나을 정도로 단단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었다. 이 수기에는 아마 1930년부터 1932년 무렵까지의 도쿄 풍경이 주로 묘사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 교바시의 스탠드바에 친구를 따라 2-3번 들러서 하이볼 같은 것을 마신 게 예의 일본 군부가 슬슬 노골적으로 날뛰기 시작했던 1935년 전후의 일이었으니 이 수기를 쓴 남자는 만나볼 기회가 없었던 셈이다. 그런데 올해 2월에 지바현 후나바시에 피난가 있던 한 친구를 찾아갔다. 그 친구는 대학 시절의 학우로 지금은 모 여자대학의 강사로 일하고 있는데 사실 이 친구에게 우리 집안 사람의 혼담을 부탁하기도 하고 그곳에 있는 동안 신선한 해산물이라도 사서 식구들을 먹여야겠다고 생각해 배낭을 둘러매고 후나바시로 떠났던 것이다. 후나바시는 흙탕물로 누래진 바다를 끼고 있는 꽤나 큰 도시였다.
새로 이주해온 주민인 친구의 집은 그 고장 사람들에게 번지를 대고 물어봐도 좀채 알 수가 없었다. 추운 데다가 배낭을 맨 어깨가 아파와서 나는 레코드의 바이올린 소리에 이끌려 어느 찻집에 문을 밀고 들어갔다. 거기 마담이 낯이 익어 물어봤더니 10년 전 교바시의 그 작은 바에 있던 마담이었다. 마담도 나를 금세 기억해낸 모양으로 서로 놀라고 야단스레 웃었다. 그리고 늘 하는 이야기인 공습으로 집이 불타버린 경험을 서로 묻지도 않았는데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이 주고받으며 그나저나 마담은 여전하시네요. 아니에요. 이젠 할머니죠. 몸이 삐걱삐걱해요. 선생님이야말로 젊으시네. 천만에요. 애가 벌써 셋이에요. 오늘은 그 녀석들을 위해서 장을 좀 보려고요. 등등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끼리 의례하는 인사를 나누고 나서 두 사람 모두 아는 지인들의 소식을 서로 물어보거나 했다. 그러다가 문득 마담은 어조를 바꾸어 혹시 요조라고 아시나요? 라고 묻는다. 모르는데요? 라고 대답하자 마담은 안으로 들어가더니 공책 3권과 사진 한 장을 들고 나와 나에게 건네며 어쩌면 소설의 재료가 될지도 모르겠네요 하고 말했다. 남이 억지로 떠맡긴 자료로는 글을 쓰지 않는 나는 그 자리에서 돌려줄까 생각했지만 그 사진에서 마음이 끌려 하여간 공책을 맡기로 했다. 돌아오는 길에 다시 여기에 들르겠지만 어느 동네의 어느 번지에 아무개라고 여대 선생을 하고 있는 사람 집을 혹시 모르십니까? 하고 물어보니 역시 새로 이사온 주민길이라 그런지 알고 있었다. 가끔 이 찻집에도 들른다고 했다. 바로 근처였다. 그날 밤 친구와 가볍게 술을 한 잔을 하고 하룻밤 묵기로 했는데 나는 아침까지 한숨도 안 자고 공책을 다 읽었다. 그 수기에 적힌 내용은 한참 전의 이야기이긴 했지만 요즘 사람들이 읽어도 꽤나 흥미를 가질 게 틀림없었다. 어설프게 내가 고쳐 쓰는 것보다는 이걸 이대로 어딘가 잡지사에게 부탁해서 발표하는 것이 한결 의미가 있을 것 같았다. 아이들에게 선물로 줄 해산물은 건어물뿐. 나는 배낭을 메고 친구 집을 떠나 그 찻집에 들렀다. 어제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하고 바로 말을 꺼냈다. 이 공책 당분간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하세요. 이 사람 아직 살아있나요? 글쎄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10년 전쯤에 교바시의 가게로 그 공책하고 사진이 소포로 왔는데 붙인 사람은 요조가 틀림없겠지만 그 소포에는 요조의 주소도 이름도 안 적혀 있었어요. 공습 때 다른 것들과 섞여 신기하게도 무사했는데 난 요전에 처음으로 전부 읽어보고는 울었습니까? 아니요. 울었다기보다 끝난 거죠. 인간도 그렇게까지 되면 이제 끝난 거지. 그러고 나서 10년이라면 이미 죽었을지도 모르겠군요. 이건 마담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보내온 거겠죠. 좀 과장해서 쓴 듯한 부분도 있지만 마담도 어지간히 큰 피해를 입은 것 같던데요. 만일 이게 전부 사실이라면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의 친구였다면 나 역시 정신병원에 데려가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아버지가 나쁜 거예요. 마담이 무심하게 말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조는 아주 순수하고 남을 잘 배려하고 술만 마시지 않는다면 아니 마셔도 천사같이 착한 아이였어요.